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상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보시면 각 과목별로 해가지고 예상 문제가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시험 유형에 맞춰서 시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25문제씩 출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는 그 모의고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는 각 과목별로 예상 문제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 1과목이 특히 좀 양이 많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1과목과 2과목의 양이 좀 많아요. 특히 1과목에 좀 양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저희 시험 자체가 조금 25문제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1과목을 확실하게 다져두고 있으면 나머지 과목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 조금 더 이제 볼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관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그 현금 납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 여기 세관에 가서 이렇게 현금을 낸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즘엔 다 저희가 이체를 하게 되죠. 계좌 이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 공과금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네, 그렇죠. 관세 법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조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약에 의거해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각 국가들별로 이제 관세 어떤 경계선이라고 말을 썼을 때 그 관세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출과 수입과 통과를 하는 경우에도 다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할 때만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게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입할 때뿐만이 아니라 수출할 때도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세 징수권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제 그 관세 징수권의 주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국가와 지자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겠죠. 시, 도, 이런 것들. 국가, 즉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세관에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징수권의 주체는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다가 틀린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마치 저희가 관세를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봉의김선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어떤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됐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돈을 내라고 했던 것들. 예,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성격이 어떤 소비나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우리나라에 일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관세 부담을 줄여주긴 하죠. 어쨌든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무역 장벽이 된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역 장벽 같은 경우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무역 장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구분을 지어보면 무역 장벽은 관세로 인한 장벽이 있겠고요. 비관세 장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관세 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무역 장벽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문제, 관세 성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관세 성격이라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의 어떤 부과 목적을 생각해 볼게요. 관세는 국내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또는 사용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근데 사용세란 말은 안 쓰고 소비세라고 말을 쓰죠. 그래서 라는 해당이 없고요.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저희가 그 관세법 제14조에 보면은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에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접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실제로 그자가 그것을 뭐 사용 소비할 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용 소비되는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접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관세가 아니라 어떤 저희 우리나라로 말씀드려보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득이 발생한 것, 전체 소득에서 이제 마이너스 비용 차감해서 남아있는 것들, 실제 이제 마진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만큼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뭐 저희로 따지면 이제 근로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소득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기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용어가 신설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세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탁송용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 것도 있고 원래 쓰고 있던 용어가 바뀐 것도 있어요. 원래 선용품, 기용품 이런 표현들이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뭐 이런 등등으로 변경된 것이 있죠. 첫 번째, 내국물품.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보실 때,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보실 때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 또는 키워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내국 물품이라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국내에 있는 물품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물품이 아닌 국내에 있는 모든 물품은 내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집,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말고도 이제 뭐 더 나아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된 물품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뭐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거, 그 다음에 수리 전이라 하더라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반출 승인 받고 반출까지 된 물품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동일하게 반출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외국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뭐 광물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말을 할 때는 여기 그 지역은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의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의 바다인 거잖아요. 거기서는 먼저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자가 그거에 대한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 또는 포획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물품은 우리나라 물품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해가 아니고 공해로 보셔야 되죠. 영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외국의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허가를 받고 영해에서 포획한 물품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기존에 허가를 받았어야겠죠. 허가를 받아서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정 물품의 면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감면 적용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다음에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네,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그 전에는 외국무역선이란 말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국제무역선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등등등 해서 해당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선박용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선용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선박용품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선박용품은 말 그대로 선박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물품이 외부로 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소모품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그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박에서 하역을 한 다음에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선박용품 같은 경우는 그 수입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수입은 원래 소비 또는 사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선박용품 등을 그 해당 선박에서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길에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내식 같은 걸 먹었다고 했을 경우에 기내식을 먹었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을 해보면 그 선박용품이라 하는 것들은 그 해당 물품 자체가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물품 자체가 용도가 아예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물품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사용 용도 자체는 그 해당 운송 수단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받은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 등이 아니고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요. 자, 환적이라 하는 것들은 이것은 저희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환적은 저희가 운송 중에 이렇게 물품을 내리고 싣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세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세관에 관하해서 물품을 이렇게 양하를 했다가 다시 적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입항했던 그 세관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환적과 복합 환적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동일한 세관이냐 아니면 상이한 세관이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적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쭉 가다 보면 다른 세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세관이기 때문에 나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 같은 경우는 여기 운영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관세법상에서는 그 보세구역에 설치 운영을 하는 자, 신고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신고한 자와 운영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종합보세 사업장, 즉 종합보세구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정보세구역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운영인 등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할 때 화물 관리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법상 이런 말이 붙어 있으니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세법상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가 은근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품을 구분을 할 때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자,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 완료가 되면 그때는 성격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출 신고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내국 물품이었는데 여기 수출 신고를 해서 수출 신고된 것들이 수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내국 물품에서 외국 물품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외국 물품을 반대로 수입 신고를 해서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여기서는 수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수리 전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도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보수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절차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신고를 하고 나서 처리가 되는 걸 보면은 수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취하. 그 다음에 각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 네 가지만 나오게 되는데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그 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수입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그 정보와 그다음에 물품의 어떤 가격 등으로 인해서 그 납부할 세금을 같이 신고하고 납부를 한단 말이죠. 저희가 이것을 신고 납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수리가 된다는 것은 그 과세관청인 세관에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형식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받아주고 그 내용의 어떤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즉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취하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보면 철회라는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요청한 자가 스스로 이런 효력을 없애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철회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신고했던 것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반대로 과세관청에서 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요건 불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각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건 불비가 있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는 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취소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보통 저희가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들을 30일 안으로 출항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 수리받은 것이 취소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랑 취소랑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는 자발적. 그러니까 철회는 자발적인 것이고 이거는 타발적입니다. 타발적이고 강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관청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최신관서가 우편물 그건 여기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읍, 입항전 수입 신고된 물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항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입 신고가 됐는데, 수입 신고된 걸로 그치게 되면 외국 물품이잖아요. 이것을 수리가 됐을 경우에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거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이라고 해요. 여기서 신고를 해서 이제 반출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취하 승인을 받은 물품. 그러니까 취하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취하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승인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취하라고 하는 것들은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을 하는데 자, 수입 신고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된 거를 말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효력을 없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외국 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아서 수출신고가 수리가 취소된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취소라고 하는 것들도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래 저희가 수출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면 외국 물품이 되는데 이것을 효력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국 물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읒,
채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 채신관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편물을 말을 하게, 우편물이 아니고 우체국을 말을 하게 되고요. 우체국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취인, 송장산에 나와 있는 수취인한테 물품을 교부했다, 넘겨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답은 기읍, 니은, 디귿, 미음. 답은 다 3번이 되겠네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다음 5번 문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관에서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말을 썼을 때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주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지방 소비세, 뭐 지방 교육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들을 원래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할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기관인, 밑에 있는 기관인, 하위 기관인, 거기 있는 그 세무서에서 그 업무를 이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세무서에서는 사실은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모든 권한을 여기 나와 있는 세관장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세관에서 이제 관세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세금,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징수된 물품은 이제 관세청이랑 이제 국세청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넘겨주고 하는 걸로 하겠죠. 답은 나가 됩니다. 임시 수입 부가세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산업을,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부과되는 세금을 말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 6번. 세관장이 그 부가징수하는 내국세를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관세법 제4조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은 각 세금에 대해서 이 세금을 관할하고 있는 이 법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세 같은 경우는 주세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통의 경우에는 그 세금을 따라서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주세 같은 경우는 주세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각각의 세금으로 이렇게 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거 안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교육세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방소비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라가 되겠네요. 7번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저희가 세관에서 한번 써볼까요? 세관에서 원래는 아까 보셨던 관세 외에도 그 내국세를 같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화를 수입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체납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이 부과된 것들이 징수가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이 됐다고 말을 쓰잖아요. 그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봤더니 원래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들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세무서장, 여기는 이제 원래 있는 것처럼 세관장 이렇게 말을 썼을 때, 이거를 세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무서에다가 이걸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여기 세무서장에게 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세는 체납이 안 되고, 즉 내국세 등만 있는 경우에 하나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국세 등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된 금액이. 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것이 오화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둘 다.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답은 가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쯤에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가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됐을 때 그때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원래는 세관장이 하는 것인데 이거를 보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권한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다라마는 빠르게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거는 그 관세, 여기 세관장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자신이 이거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권한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나오는 부분이 징수 요청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했던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하려고 봤는데 불법 절차나 해석 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서 강제 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요지를 여기 나와 있는 세관장, 그 다음에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거는 저희 관세법으로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5조, 6조, 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는 총칙을 말을 하면서 관세법을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해서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그다음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급과세 금지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한번 과세했던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들은 그걸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 개념은 저희가 이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할 때 정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정할 때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거든요. 실질을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명목이 아니라는 거죠. 명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거기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화주가 물품의 주인이잖아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는 다른 제3자라고 했을 경우는 그 제3자가 수입 하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수입 하주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면목상의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를 화주로 봐서 그 자에게서 징수를 한다, 관세 등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의 원칙 중에서는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답은 3번 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성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호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서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상대방이 그 신뢰를 깨뜨렸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관 공무원,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많은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재량권을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관세법 규정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관의 재량이 달린 게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그런 한계를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엄수해야 되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번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관세법 해석의 기준이 여기 가목에 나와 있는 거죠. 가에.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소급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급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개념인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후심사 원칙, 사후세액심사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세액심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말인즉슨 처음에 그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신고 납부를 했어요. 납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 납부했던 세금이 그 통관 당시에는 심사를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심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가 신고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적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납세 의무자가 내가 신고했던, 납부했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 쪽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신고 납부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보통 신고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는 않는 거고 저희가 이제 관세를 결정을 할 때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곱하기 관세율, 세율을 곱했을 때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과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고 관세율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라고 하는 형태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관세청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 그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을 받은 것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 신고 납부했던 것들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석이나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절차에 관한 해석이나 아니면 관세 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상 해왔다고 했을 경우는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해석을 한다거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맞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집 같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법 체계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3단 비교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왼쪽에는 보통 법률이고요. 가운데는 뭐 시행령,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그 내용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만 알고 있어도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저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즉 시행령의 절차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되고 세관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기간 및 기한은 저희 그 관세법 제9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것이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반출 신고일을 수입신고의 수리로 본다가 아니고요. 반출 신고 일자가 아니고 반출 승인을 받은 날짜를 수리 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가는 옳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나와요. 초일, 불산입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 날짜를 정할 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제로부터 며칠 내로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뭐 며칠이든 뭐 몇 주든 뭐 몇 개월이든 이런 말을 쓸 때는 첫 번째 날은 제외를 시킵니다. 첫날은 빼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첫날을 계산을 할 때는 그 하루가 온전히 24시간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뭐 일주일까지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0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히 하루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간 자체가 조금 짧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첫날은 빼는 거죠. 그걸 말했던 그 날짜, 그러니까 오늘부터라고 말 썼을 때 오늘 그 날짜는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니까 기한이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토요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봤을 때 저희가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 같았을 때는 가산금,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에 그 금전적인 제재가 발생을 해요. 즉 납부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보정 신청이나 수령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정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영업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까지 이어집니다. 즉 토요일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인 일요일, 그다음 일요일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로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보정 신청이나 수령 신고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산 처리 설비 같은 거에 뭐 장애가 발생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다 유니패스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니패스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니패스 상에서 전산 처리 설비, 즉 거기 서버가 이제 잠깐 멈춰 있다고 해볼게요. 업무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서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고 복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날이 아니고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왜냐하면 복구되는 날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시간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뭐 이런 가동이 정지되어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런 것을 복구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답은 10번의 가가 되겠고요. 11번 관세 납부 기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론 강의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납부 기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원칙적인 걸 말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납세신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납부고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고지 제도에 따라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납세신고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납세신고 수리된 날부터 15일까지는 납부를 언제든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해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저희 주변을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거 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연구 청구서 나오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날부터 마찬가지로 15일 내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여기가 좀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내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앞에 보니까 즉시반출 신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즉시반출 신고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즉시반출 신고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절차를 말씀드려보면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 같은 경우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하겠다라는 신고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반출 신고된 것에 대해서 반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출 신고일부터 저희가 15일 안으로 15일 내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일이 아니고 10일 안으로. 그래서 이 10일 안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시킵니다. 아무튼 이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수입 신고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부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15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 15일 더해서 한 25일 정도의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여기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납부를 한다라는 점이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납세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수입신고 수리일자가 아니고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납세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하는데 납세신고서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납세신고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납세신고를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납세신고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수입신고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내로 하면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갖고 말씀드려보면 수입신고란 말을 쓰지 않고 있고 납세신고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신고라고 하는 절차와 납세신고라고 하는 절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합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사실 이것을 같은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이죠.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한 경우는 납부기한은 즉시반출 신고일도 아니고 즉시반출된 날도 아니고 이거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다도 옳지 않은 거죠.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전 납부라고 말을 하는데 세관의 입장에서야 미리 납부하겠다는데 전혀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미리 납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금액에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납부했던 거랑 그다음에 실제로 납부를 해야 될 세금하고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리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원래 그 납부했던 것은 다시 환급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납부를 해야 될 전체 금액에 맞춰서 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죠. 내가 전에 납부했던 게 있으니까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야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권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월별 납부라고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을 할 때 그 요건이 있어요. 월별 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이 속하는 세액.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플러스 15일을 해왔을 때 15일 했을 때 그 달이 바뀌면 그거는 다음 달이 되는 것이고 달이 안 바뀌면 그거는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5월 1일자로 수입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5월 1일부터 15일 더하면 5월 15일이잖아요. 5월 15일. 그러니까 그냥 5월 15일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생각하면은 5월 15일은 5월 내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5월 1일이 아니고 한 5월 20일쯤에 수입 신고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5를 더하면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건 5월이 아니고 6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6월 며칠쯤 되겠죠. 그래서 달로 보면 바로 전에 신고했던 건 5월이고 나중에 신고한 건 또 6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신고한 5월이 납부 기한인 것들은 5월 전체 한 달치를 모아서 그 달의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6월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그 요건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관세청 고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월별 납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답은 4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쉬운데 막상 또 처음 보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 상사는 미국으로부터 의류를 반입하여 서울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장치하고 2021년 1월 7일 수입 신고하여 이길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다. 해당 의류에 대한 관세 1,000만 원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토요일이다. 토요일 23일은 토요일로 휴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 신고는 1월 7일 날 했어요. 1월 7일 날 했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긴 한데 막상 또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수입 신고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언제 했었냐면 1월 7일 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됐어요. 이거는 1월 8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세신고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된 날부터 15일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8에서 15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23일이 되는 거죠. 그럼 1월 23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날짜가 토요일 이렇게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영업일 2월이죠. 다음 영업일은 25일까지로 연장이 돼서 납부 기한은 25일이 되는 거죠. 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마.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월별 납부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월별 납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취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관장, 과세관청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체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체납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원래 그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도 그거 적용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월별 납부를 해주는 것들도 세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편의를 주면서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월별 납부를 하는 것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업체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에 여기 보는 것처럼 폐업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가 닥쳤다든지 뭐 파산 송고나 법인 해산 이런 게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졸지에 세금 징수 못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렇게 어렵게 보인다,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는 취소를 시키고 내가 거둬야 되는 세금을 즉시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쭉 보니까 납부기한이 경과됐다. 이 말은 체납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체납이 됐다고 해서 뭐 15일 바로 이렇게 납부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깜빡하고 납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우리 회사가 월별 납부 업체였는데 바로 이것을 바로 다음 날부터 취소가 된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특정 날짜가 지나야지만 이것을 취소시킨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일 내로. 그렇죠? 월별 납부 하게 됐을 때 그 납부 기한은 그 달의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4월자로 얘기를 해보면은 4월 30일자가 납부 기한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4월 30일 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깜빡하고 납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5월 1일이 이제 다음 날인데 5월 1일은 저희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로자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빼고 그 다음날 계산을 해봤을 때 원래 그때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한 거죠. 깜빡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연락이 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체납이 발생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온단 말이죠. 그때 확인해 봤더니 월별 납부 업체의 승인이 취소가 안 되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5일까지는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15일이 지났을 때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나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까지만 보고 좀 그만할게요. 14번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을 정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납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유가 가나 다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 업체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혜택을 주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해서 관세를 다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면 더 유지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가능한 것만이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연장 사유가 아니고 납부 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전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 당장 징수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15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